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채용된 9급 공무원직을 두고 사적 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인 아들이라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뭐가 의혹인 건지, 권 원내대표 측 해명은 뭔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탈북원인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내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자 윤석열 정부의 홍보수석이 나서서 궤변하지 마라. 전직 정권과 현 정권이 정면으로 강력하게 맞붙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궤변. 윤석열 정부의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의 안보실장을 향해서 궤변하지 말라라고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 흉악범이었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용산 대통령실의 최영보 홍보수석은 자필 의향서 받아놓고 궤변을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 매우 이례적인데 논란은 역시 강제 북송 여부에 달려있겠죠. 통일부에서는 이거 영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한번 까보자 이런 겁니다. 영상 속에는 고스란히 정황이 담겨 있다라는 건데 과연 귀순하고 싶은 사람을 강제 북송한 건지, 귀순의 진정성이 하나 없는 흉악범을 원칙대로 보내준 건지 영상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소명의식이란 말 많이 쓰는데 누군가가 소명이라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총선 실패 땐 내 소명도 끝이다. 총선도 지면, 지방선거 이어서 대선 이어서 총선까지 3연패 했을 때는 정치적 소명도 끝이다 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는 이재명 의원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사법 리스크겠죠. 민주당 일각에선 사법 리스크를 다른 동네 구경하듯이 다루고 있다라는 익명의 인터뷰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채용. 요즘 취업이 참 힘듭니다. 취업 준비생들 기운 빠지게 하는 여당 원내대표 발언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인 아들이 9급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알려져서 사적 채용이라는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9급 말단직이다라고 9급 공무원 전체를 마치 폄훼하려는 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채용은 정당하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윤석열의 공정이 흔들린다. 많은 조간신문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우 씨 누군지 지난번에는 황모 씨 비슷한 채용 논란도 일었는데 왜 이렇게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건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구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인하대학교 내에서, 캠퍼스 내에서 경찰은 의도적인 살인 사건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해 남학생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준강간치사 혐의입니다. 대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하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진 속의 20대 남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숨진 여대생도 재학생, 가해 남학생도 재학생. 학교 내에서 이런 강력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인하대학교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한 건지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신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이야기,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강한 충돌 지금 시작합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던 흉악범이다라는 입장문을 내자 최영범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궤변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안 맞는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놨으니 참 그때부터 이 두 정권의 불협화음이 예견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본질은 강제 북송이 과연 적법 절차대로 되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겠죠. 일단 정의용 전 안보실장, 문재인 정부의 안보 수장 입장문을 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는데 그것부터 보시죠. 정의용 전 실장, 희대의 엽기 살인마들은으로 시작하죠. 희대에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 귀순 의사가 없다 라고 정의용 전 실장은 한 톤 강하게 반박합니다. 비정치적 중대범죄자 추방의 원칙이다.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거다. 아무 꺼리낄 것 없다. 새로운 사실도 없이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번복했다.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 없다. 라며 아무 거릴 것 없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정 전 실장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 이 발언의 수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실장은 법과 원칙대로 했으니 꺼리낄 것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최영범 수석, 윤석열 정부의 최영범 수석은 궤변 늘어놓지 말고 수사나 받아라, 조사나 받아라 라고 일축을 한 겁니다. 자, 두 정부의 대표 선수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복심인 김병민 전 대변인, 네. 정의용 전 실장의 입장에 대해서 최영범 수석이 처음으로 마이크 잡고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네, 정의용 안보실장이 직접 나와서 메시지를 전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과 중량감 있게 대통령실에 있는 최영범 수석이 직접 나서서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두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희대의 엽기 살인마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희대의 엽기 살인마로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단 3일 동안 조사를 끝내서 북으로 급하게 황급히 북송을 진행 과정 속에서 희대의 엽기 살인마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조사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 말만 믿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겁니까? 여기서 갑자기 소환된 인물이 하나 있는데 태영호 의원이 갑자기 소환이 되기도 합니다. 태영호 의원이 당시 2016년도인가요? 예. 탈북을 결심하고 자유의 땅 대한민국을 위해 왔을 때 북한이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태영호 의원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북한은 자유의 땅을 찾아서 오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범죄자로 낙인 찍는 모습들을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 선박에 대해서 혈흔 등 증거들이 남아있다면 이 내용에 대한 감식 등이 기본적인 수단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일들을 거치지 않은 채 희대의 엽기 살인마로 규정하는 것을 모자라서 여기에 애당초에 귀순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필을 쓴 귀순 의사에 대한 의향서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 정권에서 북으로 강제 북송하는 길에 이런 내용들은 싹 빼놓았는지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터라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하다면 자신이 있다면 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정의용 전 실장 얘기서 뭐 입장문 나왔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자필 귀순 의향서 다 받아놨다 네. 확인했다 이건군요. 자, 밤에 정의용 전 실장의 입장은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건데 전재수 의원님 예. 자필 귀순 의향서를 다 받아놨다라는 네. 건데 귀순의 의사가 없다. 정 전 실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엽기적 살인마가 아니면은 무엇이란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두 명이 정확하게는 세 명이죠. 20대 세 명인데 이 세 명이 도끼와 망치로 16명을 살인을 했습니다. 도끼와 망치로 16명을 차례대로 배 위에서 이제 살인을 했는데 이것이 엽기적 살인마가 아니면 과연 무엇입니까? 자, 흉기로 좀 순화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흉기. 흉기, 예, 예. 도끼와 망치 흉기입니다. 네네네.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자필 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귀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대한민국의 해군 특수부대원들에 의해 가지고 진압이 돼 가지고 끌려온 사람들이 북으로 당장 북송이 되게 되면 당장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필 의향서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성 믿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잡히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첩보를 통해 가지고 예. 이 잡힌 두 명이 여러 사람을 살해한 후에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 군이 먼저 이 정보를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이 해군 특수부대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 두 명을 잡아오고 난 뒤에 두 명을 따로따로 분리 신문을 하는데 분리 신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16명을 살인하는 그 진술이 완전히 일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명이 이제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명 중에 한 명이 북한의 김책 항구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서 잡히게 되는데 북한 당국에 의해서 잡힌 이 한 명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 북한이 이미 이 북한에 의해서 잡힌 한 명에 의해서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이 사실을 북한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16명을 순차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차례차례 죽인 살인마들이죠.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 어떻게 반인륜적이고 저는 그런 범죄라고 규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행정부가 예. 전 정부와 어떤 차별화하고 전 정부와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차별화하는데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 짚어도 번지수로 한참 잘못 짚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때 당시에 김무성 전 대표나 그때 당시에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해운 의원도 이런 흉악범들이 대한민국의 길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잘 돌려보냈다 이런 흉악범들은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권 바뀐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 통일부, 해경,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까지 전혀 사실관계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입장이 180도 바뀌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흉악 범죄 사실은 팩트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 사실을 조사했다라는 반론. 지금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최영범 수석이 나서면서 안보실장과 전 정권의 안보실장과 현 정권의 수석이 강하게 맞붙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충돌 국면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은 그냥 이러다가 흐리하게 흐려질 게 아니라 명확한 진실 규명 국면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오늘 조간신문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강한 반박, 자필 의향서도 있었고 충분히 조사도 안 이루어졌다. 북한 말만 믿고 돌려보낸 거 아니냐라는 최영범 수석의 강한 비판에 윤건영 의원도 참전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분한 합동신문 거쳤다.
스스로 16명 죽였다, 자백했다. 전재수 의원님과 비슷한 말씀. 살인마가 아니냐, 그들이 무죄받고 편안하게 사는 게 정의라고 생각되는 거냐라고 윤건영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이 모두 다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강한 충돌 국면이에요. 이제 과연 팩트는 무엇이냐, 진실은 무엇이냐, 과연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냐라는 건 수사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걸 확보했다고 합니다. 귀순 의사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보도에 따르면 탈북어민 2명 정부 합동조사 당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귀순 의사를 자필로 적은 보호 신청서를 확보했다. 남한에서 살고 싶다. A4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건 당시에는 이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용을 쏙 빼고 흉악범이다라는 것만 강조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증거들을 확보한 상황, 어민들 납포 직후부터 우리 해군의 귀순 의사를 밝힌 정황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귀순 의향서와 구체적인 자기소개서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납포된 직후 동해안까지 라고 얘기했던 정의용 실장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 피의자를 소환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자 지금 검찰에 따르면 정의용 전 실장이 당시 했던 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게 검찰의 의심인데 일례로 납포되고 대한민국에 끌려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정 전 실장은 줄곧 얘기를 해왔는데 검찰에 파악해보니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납포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증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사실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흉악범이었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되돌려 보낸 것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시종일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사실을 뒤엎을 만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썰이 아니라 굉장히 명확한 귀순 의사라는 것, 자필서라든가 썰이 이런 아니다. 것을,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으로 우리가 강제로 보내는 그 사진들이 나오면서 이게 정말 북으로 가고 싶었던 사람들의 모습일까?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보면 이들은 죽더라도 북에 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증언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에 가서 죽겠다는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저럴까? 이제 국민들은 그 당시에 이 정부 책임자들이 했던 얘기가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진실을 우리가 밝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들을 흉악범으로 몰고 있는지. 그다음에 처음에는 귀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다가 점점 최근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을 빨리 돌려보냈어야 될 명분을 찾는 일에 지금 그 당시 책임자들이 굉장히 명분 찾기에 급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특히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서로가 신뢰관계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법을 동원해서라도 긴 대화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단 3일 만에 끝나고 우리가 납포를 하고 나서 지금 6일 만에 되돌려보내는 초특급, 초속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라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한번 의심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이 본질인데 지금 보십시오. 자꾸만 굉장히 책임져야 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어. 뭔가 그때 숨기려고 했던 것들, 예. 북한을 의식했던 것들에 의해서 책임자들의 발언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이고 손정희 변호사님, 검찰이 확보한 게 자필 귀순 의향서 한 A4용지 20여 쪽, 뭐 자기소개서까지 포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정 전 실장은 납포돼서 끌려올 때까지 귀순 의사 없었다라고 했는데 귀순 의사를 줄곧 밝혔다라는 것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내용 같은데, 자, 이 법적인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검찰에 고발된 죄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하고 조사를 조기에 종결시켰다라는 직권남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좀 공교롭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체 인터뷰를 하거나 언론 보도에 이제 응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모순된 진술이 있었지만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사도 있었고 기순을 밝힌 의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은 조금 해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중첩적인 의사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할 의사와 기순 의사가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사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순하려는 의사보다는 정황상 도망가다가 이틀 동안이나 우리나라 해경이나 군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가다가 잡힌 거거든요. 기순은 자진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해군이나 군에서 체포를 한 겁니다. 이거를 기순 의사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어떠한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왜 이 3명, 그러니까 공범 3명을 16명으로 살인죄로 허위로 사건을 조작할 의도가 있었느냐,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16명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조사가 없었다, 근거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자백만 가지고 어떻게 살인죄로 확증할 수 있었느냐, 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진술 조사는 끝났던 상황이었고, 그럼 통상의 이런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물증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범죄 조사를 해야겠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이 3명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가능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더 조사를 하려면 그 당시에 물증을 찾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거나 북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사법공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조사를 과연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순한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그건 X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강제 북송은 위법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법률적인 쟁점은 이런 연쇄살인범 같은 범죄자를 추방할 권한이 대한민국에게 있고 기순 의사를 밝힌 사람도 추방할 수 있느냐라는 법률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무조건 기순 의사가 있었던 사람인데 왜 돌려보냈느냐, 이게 범죄다, 이렇게 단언해서 수사를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충분히 다양한 개연성과 법적 해석을 두고 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나라에서 10명이든 뭐 3명이든 1명이든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럼 북한 이탈 주민이든 북한 사람이든 북한에 살고 있다가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서 이 단일 사건에 대해서 왜 강제 북송 결정을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뛰어들 소재가 아니고 이건 수사기관의 수사를 판단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정치권에서 이 논의를 확대하는 것은 유불리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구 권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권력 관련한 정치적인 공세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법조인들이 고민합니다. 예. 이 사건을 우리가 수사했으면 기소할 수 있냐? 기소할 수 있느냐? 공범된 진술로 기소할 수 있느냐. 만약에 법정에서 진술 번복하면 무죄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과연 우리가 처리하는 게 옳았느냐. 분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16명 죽인 거 맞냐, 북한 얘기만 듣고 그런 거 아니야라는 근본적인 의심이 있는 거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느냐, 시간도 부족했다라는 의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왜 의심하느냐, 흉악범은 팩트다라는 주장, 의심과 주장이 맞붙고 있는 상황. 검찰은 손정희 변호사의 말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영철 간의 핫라인으로 수십 회 연락이 주고받는데 그 과정에서 민감한 비밀이 건네진 건 아닌지,
국정원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쯤에서 20몇억 원의 집행비가 쓰였는데 이 지출 내역서가 없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 서훈, 김영철 수십 회 연락.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평창 겨울올림픽 때 김여정이 북한 대표단 대거 이끌고 내려왔죠. 그때부터 남북 정상회담 기간까지 서훈과 김영철이 핫라인을 통해서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 두 사람 핫라인 가동 후 꼬였던 남북 이슈들이 갑자기 풀린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시점 전후에 메시지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 민감한 비밀이 검증한 건 아닌지 윤석열 정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평창 방문 지출도 점검. 북측 대표단을 위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28억 6천만 원을 집행했는데 지출 내역이 불분명하다. 이 돈 어디에 썼냐 이거죠. 정부 관계자. 김여정 등 특히 고위급 대표단 관련해서 지출 내역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 세부 명세 및 실제 물품 또는 금전적 지원을 조사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동아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남북 문제 관련해서도 영역이 넓어진 건데, 자, 김병비 대변인님, 네. 핫라인으로 수십 차례 연락은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남북 회담,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 뭔가 어떤 적절한 대화가 오가갔는지, 혹시 비밀이 오고 간 건 아닌지 네. 하나 들여다본다는 거고, 두 번째는 평창 올림픽 기간 때 김여정이 대거 이끌고 왔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여정이 이렇게 살벌한 입을 가진 여성인 줄 몰랐는데 어쨌든 김여정 등에게 지출된 20몇억 원이 쓰임새가 불명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의심이죠? 네, 일단 돈에 대한 내용들은 그 당시 2018년도로 돌아가게 되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김여정 등이 이제 특사단으로 대한민국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집행됐던 여러 가지 돈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뭔가 의심쩍은 정황들이 있는지 보도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전에 2018년 1월 달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떠나서 뭔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에 들어갈 것 같은 발언들을 이미 그해 신년사에서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신년사가 나오고 연이어서 대한민국을 오면서 이 남북 관계 개선, 증진에 나서기까지 수십 차례의 통화들을 가지면서 뭔가를 맞춰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민감한 국가 정보 기밀들이 혹시 새어나간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해 4월 달 판문점에서 있었던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 좋았던 장밋빛에 대한 많은 남북 관계들이 있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북한은 이런 일들을 이행할 하등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북한 측의 입맛에 맞춰서 사실상의 남북 관계 개선을 이어가기까지 그 모종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가 사실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할 것이고요. 예.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서 이렇게 USB 하나를 떡하니 건네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USB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많은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무작정 의혹만으로 근거 없는 내용들로 전 정부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폄훼하는 일들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근거들이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일이라면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확하게 위법한 내용들이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차분하게 좀 따져서 묻는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를 보니까 29억 원 가량의 지출 내역이 불분명하다. 북한을 향해 썼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김여정이라 하더라도 지출 내역은 분명해야 된다. 네. 그게 원칙인 거죠. 왜냐하면 2018년도로 돌아가면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세워진 촛불 정부 아닙니까? 그때 특활비 논란이 있었잖아요. 특활비라는 건 이른바 영수증, 꼬리표가 없이 쓰게 되는 비용인데 이 특활비에 관한 문제는 국정원과 대통령실,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범한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이 국정원에 대한 민감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니 그럼 이 돈을 혹여 29억짜리를 현 정부나 국정원에서는 혹시 김여정에게 그냥 현금으로 주었는지 그런 걸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측 입장에서 한 20억 정도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분명한 건 그런 근거들이 없는 것 한두 정도의 정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개연성이 있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보도에 근거한 내용이지 정부에서 직접 나와서 뭐가 문제다 이런 발표를 듣지는 못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정원 예.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난 다음 판단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29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정부가 지출하는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전재수 의원님, 약간 DJ 정부 때 대북송금 사건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적인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 뭐 박지원 전 원장도 연루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금액에 비하면은 뭐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29억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기왕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밝혀진다? 다만 예. 이제 이 예산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뭐 그야말로 특활비라면 영수증의 첨부가 필요가 없는 예산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금방 밝혀질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이 북한과 관련된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지금 북한 이 살인자들 북송한 이 문제 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지금 이렇게 벌려나갈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국민들은요 지금 불안한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이 과거를 덜쳐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남북관계라는 분단된 나라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성은 완전히 이제 외면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다른 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저자세 외교를 했고 북한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정부고 뭐 이런 이제 모양새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부의 입장이 3년 사이에 180도씩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직업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지금 현 정부의 국정원 하에서 의심하고 있는 전 정부의 29억 원가량의 지출,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과연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인 돈일지 수사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수사까지 가지 않고도 적법하게 쓰였다라고 종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건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원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박 전 원장 낙상 사고로 입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난 15일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 한두 번 당했어요. 진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는 정권 처음 봤습니다. 너 떨고 있니? 천만의 말이에요. 저도 나갈 생각 전혀 없어요. 우선 두 국정원장을 문제 삼아서 보수를 단결시키고 문재인 정부는 용공 정부다, 친북 정권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죠.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강하게 반박했어요. 너 떨고 있니? 안 떠는데 나갈 생각 없다. 어차피 출국 금지에도 영향 없다라는 건데 수사 당국이 왜 박 전 원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지금 뭐 서훈 국정원장이 해외 나가 있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를 자꾸만 정치 공세로 확대시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까 남북 경제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도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이 기금 성격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냐면 이 돈을 처음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서 심의 의결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남북협력 기금 자체를. 네, 그래서 남북 우리가 연락소 개보수 할 때도 사실은 처음에 계약금 한 8천만 원 정도를 우선 결제할 때 구체적으로 이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정산 해버린 거죠. 지금 평창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8억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심의의결 받은 것이 아니라 사후정산 방식을 썼는데 이건 사실은 남북협력기금법 위반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아름아름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남북과 관련된 문제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많은 예외를 적용해 왔고 그때서부터 그것들이 많이 문제 제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고위 책임자에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겸허하게 지금 수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미국으로 간다. 아니 연일 심하게 언론을 예. 상대로 해서 언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영법 홍보수석이 사실 전면에 나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라고 보면 굉장히 중책을 갖고 예. 있었던 두 분의 대여론전이 이렇게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발목을 심하게 다치셨더라고요. 지금 연세로 봤을 때 발목 부상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으신데 예. 저런 것들을 또 굳이 언론에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도망갈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순순히 개인의 어떤 주장으로 들리는지 예. 아니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고도의 정치적 언어로 들리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이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다 이러는데 어찌됐든 출국 금지 조치는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라는 게 현 정권의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반론과 비판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논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부터 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인천에서는 인하대가 매우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 가해자 남학생이 동급생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에 떨어뜨려 죽게 했다. 결국 이 가해 남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한 건지 충격의 인하대. 이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 명씩 와서 119 와서 소방에서 이동을 시켜줬고 나중에 심정지 와서 사망하셨고 내가 놀라서 학교에서 그렇죠. 그리고 캠퍼스가 음주 문화에 조금 경각심이 적은 건 사실이니까 가방 한개 로제 있고 아타리 같으니 이상하게 그렇겠지. 옆에서 자생이 무슨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알아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살해 의도 가지고 피해자 3층에서 미신 건가요? 숨진 피해자에게 한 명 없습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지금 가해 남학생 봤는데 20대 초반 저 학교 같이 동급생이에요. 그리고 사망한 여대생도 동급생인데 자 이거 무슨 사건인 겁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여학생, 남학생, 피해자, 가해자를 포함해서 3명이 그날 전날에 이제 술을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단 술을 먹었다. 계절학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마 동급생들끼리 기분이 좋으니까 한잔 하자라고 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학교 근처 술집에서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전 1시 20분경까지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 CCTV를 보면 이제 그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눠서 이제 부축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중간간 그러니까 의사불명 상태라든가 저항이 곤란한 상태인 여성을 데리고 이제 본인이 성범죄까지는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새벽 3시 40분 경에 이제 여학생이 이제 발견됐다라고 보이니까 한두 시간 범죄 그 시간 동안 여학생에 대해서 성범죄를 했고 보통 이제 술에 취했다가라도 신체에 어떤 위협적인 행동이 오면은 깰 수 있거든요. 만취된 상태에서도 저항을 하다가 도망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도망가다가 계속된 이제 범죄 행위가 계속될 염려가 있으니까 뛰어내렸거나 또는 밀었거나 아니면 실족을 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범행을 계속 이어가다가 추락사한 경우에도 강간 치사의 유죄가 나온
경우가 꽤 많아서 그렇군요. 일단 중강간 치사죄로 이제 적용이 됐고, 다만 일각에서 이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리거나 실족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가해자가 고의로 밀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도 열어놓고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가해 남학생은 동급생 여대생을 향해 상대로 성폭행을 범죄를 했던 것 자체는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자백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피해 여학생이 가지고 있던 유류품이라든가 옷 같은 것도 본인이 다른 공간에 가져다 둔 걸로 봐서는 술을 같이 먹어서 만취 상태에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의사 판단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유죄의 정황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죄의 소명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 여대생은 3층에서 떨어졌을까?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원인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3층에서 떨어져서 안타깝지만 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사의 관건은 왜 3층에서 여대생이 떨어져 발견됐나? 그 여부입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 A씨가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 현장 실험 등 추락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고의로 밀진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나 봐요. 준강간치사 혐의를 지금 적용했다는 건데, 고의성이 발견되면 살인죄로 변경을 방치입니다. 다른 건물에서 피해 여학생의 옷이 발견됐고, B씨가 범행 이후 증거를 감추려고 했는지 확인 중이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준강간치사와 살인죄, 지금은 준강간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건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물이라든가 술에 만취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때 준자가 붙는 건데요. 지금 중강간 살인, 강간 살인으로 본다라는 것은 내가 예견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여성이 이제 그 어떠한 경위로 이제 치사,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는 치사죄를 붙이지만, 처음부터 이 여성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여성에게 외력을 가한다거나 몸싸움 과정에서 이 사람을 떨어뜨렸을 때는 미필적 고의나 강간 살인의 고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그 당시 직전 상황을 굉장히 유의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범행 장소에는 현재로선 CCTV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피해자는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그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남학생은 자기가 밀지 않았다, 고의로 밀지 않았다라고 살인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데, 좀 더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준강간치사와 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형량도 꽤 크게 차이가 나 있군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는데요. 치사는 그야말로 내가 살인까지는 용인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 없이 성범죄에 의해서 이제 죽음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형은 굉장히 높지만, 강간살인은 성범죄와 살인죄가 경합되어 있는 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중형은 피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술 먹고 이런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다고 해서 양형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실무의 추세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당시의 상태가 직사한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이송돼서 수시간 동안은 생존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떨어졌을 때 이 가해 남성이 즉시 구호 조치를 했더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무엇을 했냐면은 이 피해 학생의 옷가지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 그래요?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되는 죄입니다. 바로 그 대목이 더욱더 공분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남학생에 의해서 사망한 여대생의 유류품, 옷가지나 소지품들이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손정희 변호사님 설명을 듣자 보니까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이렇게 지금 의심된다는 대목이에요. 김배민 대변인. 여론이 매우 좋지 않죠. 주말 사이 이 뉴스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학가에 있는 인하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전 젊은 청년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분에 빠져 있는 사태로 볼 수 있는데, 예.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세우고, 또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중요한 골든타임에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면, 아마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도 분명한 단죄를 가져야 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들까지도 쭉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학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많은 네티즌들 중심으로 예. 여러 공분들이 쭉 모여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20살의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한동안 한 2년 정도 대학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닫혀 있다시피 할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학교 내에서도 같이 생활도 하고 또 저녁 시간에도 얼마든지 나가서 이제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문화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오랜만에 열린 캠퍼스의 공간을 이렇게 범죄 현장으로 물들이게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법의 심판의 양형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워낙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는데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학교 갓 들어간 어린 대학생이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이다. 저희가 할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대통령 고위 관계자의 입장도 현재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중간강치사 법적으로는 현재 경찰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건데 직접 밀진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여대생이 피하든 도망치려 하든 하다가 실족이든 아니면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추락을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법적으로 인과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남학생의 성범죄만 없었더라면 이 여학생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그냥 중간간 치사로만 묶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글쎄 이제 조금 더 엄밀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된 측면 또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 피해 여학생이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라는 뭐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3층 높이는 3층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높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높이라서 또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본 것처럼 떨어졌을 때 바로 사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것에서 이 친구를 끝까지 돕지 못한 이 가해자 학생의 책임은 저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워낙 사회적인 공분이 크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금 입장을 내는 그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이 가해 남학생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그리고 그날 인하대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린 여대생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경찰 수사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한 여대생 가족에게 정말로 깊은 위로의 말씀도 전합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근황과 함께 징계에 대해서 재심 청구 기한이 지났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고 호남을 중심으로 본인들의 지지자를 만나고 다닙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가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재심 신청을 접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가 김연아 의원님 재심 청구 기한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당원 당구에 재심 청구와 관련된 사유를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제적 사항이 있는 의원이 참여했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원 당규에 위반된 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증명할 방법이 없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이것도 지금 해당되지 않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의결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 이것도 해당되지 않고, 또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가 바로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애초부터 이준석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뭐 본인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했지만 당원 당규에 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재심 청구보다는 다른 쪽, 지금 뭐 전국을 돌면서 일종의 의견을 민심을 듣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런 행보를 가게 된 배경에는 지금 당원 당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저는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김연아 의원님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법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런 얘기들도 한때 나왔었는데, 이 대표가 이 법적 카드나 재심 청구를 접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행선지를 보니까 김병민 대변인님, 네. 보세요. 광주 부동산 갔죠. 그다음에 호남 일정 하나 더 갔죠. 순천 갔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때 호남표를 내가 이끌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간 데가 부산이었어요, 어제. 근데 부산은 우리 뭐 전재수 의원님이 워낙 강한 동네이기도 하지만 이 대표가 부산을 찾은 적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장제원 의원과의 대선 때 갈등 때 네. 장제원 의원이 없는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가서 이 대표가 장제원은 어딨나 이렇게 약간 한번 튀는 행보를 보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행보가 어딘가를 봤더니 이 대표가 예고하기로 다음은 강원도다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또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양수 의원도 있고 뭐 약간 그 장제원 의원 다음으로 이제 윤핵관들의 성지 비슷하게 강원 부산이란 말이에요. 부산이랑 강원도가 또 여름에 휴가 가기 좋은 곳 중에 하나죠. 또 의미를 휴가로 확 바꾸네. 젊은 청년들이 또 휴가지에서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근데 하고. 왜 부산과 강원이냐 이거예요. 강원도를, 부산은 이제 그 광주 그리고 예. 순천 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아니 곳이라고. 뭐 보는데 자연스러워요. 광주 순천에서 부산이. 그런 정치적인 의미까지 담아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여력이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우연의 일치다. 그 전국을 어쨌거나 돌면서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뭐 충청도 있고 얼마든지 충청도도 가지 않겠습니까? 인천도 있고. 전국을 돌면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 당의 문제가 뭔지를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행보들을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 간의 갈등 국면들을 훨씬 더 첨예하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대립각에 서 있는 본인의 위치를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예.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당내 분란을 키워왔던 문제들이 또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카드는 동정 여론을 만들어낸 일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을 정도의 동정 여론을 만들면서 조용히 사람들과 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행보를 하는 게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선 6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기간 동안 그 일들을 차분하게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정치를 해왔던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동안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강력하게 맞서갖고 사람들에게 독한 언어를 쏟아내면서 당내 갈등들을 키워왔는데 지금 본인한테 불리한 국면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본래 이준석 대표의 정치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본질은 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게 됐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 입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 있게 되는 장외 정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윤리위 대상이 되게 됐던 수사 문제에 대한 입장들과 함께 그 대응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이준석 대표에게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예.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과 강원을 찾은 게 각각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휴가철이고 또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흐르듯 광주, 부산, 강원을 찍었다. 그 말인 거죠. 네. 뭐 이준석 대표 본인도 휴가 가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뭐 부산 꽉 잡고 계시니까 부산이 다 전재수 게 아니듯 부산이 다 뭐 장제원 의원 게 아니니까 꼭 뭐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 같진 또 않아요. 김병민 대변인 말 듣고 보니까. 저도 뭐 꼭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닐까요? 예, 저도 뭐
꼭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정치 스타일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 공격형 정치인이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보였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논란에서든 어떤 현안에서든 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먼저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윤리위원회 성상납 징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톤 다운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상납이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저는 6개월 뒤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당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순을 밟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군요. 그 6개월 안에 경찰 수사 또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그것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든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확연히 틀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낯설다.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낯설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또 우리 김병민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패널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강한 사적 채용 의혹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 준비생들은 부글부글한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순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 국면으로 대표직을 비웠기 때문에 그 당대표로서의 막강한 책임도 갖고 있는 강력한 대표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 자, 사적 채용 논란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에 구급직에 근무하고 있는 누군가가 권성동 원내대표랑 가까운 지인 아들이다. 그리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했다. 이 아들이 그 뒤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가 추천했다. 구급 갖고 뭐 그러냐라는 식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의 청와대도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선대위, 대선 과정,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 채용 방법, 그리고 채용 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즉, 권 원내대표의 해명은 내가 잘 아는 지인 아들인 거 맞다. 그리고 내가 추천했다. 근데 일 잘했다. 그 일반직이 아니라 별정직이다. 일 잘하는 사람 추천하면 뽑을 수 있는 거다.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라는 게 권 원내대표의 반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지금 논란입니다. 우모 씨예요. 추천 당시 장전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 안 넣었다고 해서 압력 가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서 어떻게 사나? 라며 9급이라 미안하다라는 취지지만 듣기에 따라선 9급 말단직을 추천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논란이 있냐라고도 들려서 논란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자, 그러면서 25살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 임명은 공정하냐? 낙하산 1급 만든 민주당이 노력으로 성취한 9급을 감히 비판할 수 있냐? 박성민 전 청년 비서관을 언급했습니다. 대학생은 1급 공무원에 발탁해서 그때 당시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손정혜 변호사님, 이 대목이 지금 더욱더 그 논란인 것 같아요. 9급이라 미안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키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들 보면 대통령실이든 청와대든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가 캠프 사람들 많이 추천하고 채용한 거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기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드러난 상황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인사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우리가 일선 많은 분들이 장제원 의원하고 사실 권성동 의원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 그걸 이제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제원 비서실장한테 넣어달라고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7급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9급에 넣었고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많이 받는데 미안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공시생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게 공정하다고 봐야 될지, 어떤 공적인 시스템에서 인사 채용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들의 의견이나 특정 인물들 주변 사람들,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분보다는 주먹구구식이거나 어떤 인적 특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다분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채용 절차에 위법이 없고 적법 절차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래 보입니다. 특별하게 뭐 청탁이 오고 간다거나 이 과정에서 뭐 물품을 받았다거나 돈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만 이렇게 구급으로 들어간 이 분의 아버님이 이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면 사실은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사안에 이르른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선거사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우 씨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아버님과 굉장히 오래된 연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정치적인 중립성이 이미 훼손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해명도 조금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됐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법률적인 이해충돌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해명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해서 대통령실의 구급행정요원으로 취직됐다는 강릉의 우 씨, 이 인사가 지금 논란인 건데, 알고 보니 우 씨 아버지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권 원내대표는 아버지가 선거관리위원인 거 알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높은 것도 아니고 구급 행정직 같고 과도한 거 아니야라는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김병임 대변인, 네. 인수위 때도 선거 때도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한 사람 별정직으로 추천해 줬는데 장제원이 7급도 아니고 9급에 넣어서 내가 미안하다라는 게 권 원내대표의 반박인데, 자 보세요. 네. 이게 아버지 친구가 윤핵관이라 용산에 취업된 거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적 채용 국면인 거고, 인수위 때부터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와 무관하게 본인 능력으로 발탁돼서 별정직 9급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한다면 의혹은 해소되는 건데, 김 대변인이 선거 때부터 쭉 네. 캠프 때부터 열심히 활동했는데 이 강릉 우 씨를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사실 선거 때부터 대통령 대변인, 후보의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근 근무보다는 거의 밖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 대통령 주변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멤버들 중에는 이름이랑 얼굴이 매칭이 안 돼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 김 대변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다. 안에 내근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누구 중에 하나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별정직 채용 기준이 좀 다르다. 그리고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판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국민께 충분히 설득될 수 있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을 강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출발과 윤석열 정부가 시동을 걸었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공정과 상식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정에 대한 기준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청년층일 수도 있고요. 대통령 선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같이 함께 몸을 담아서 일하고 싶다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같이 와서 정말 빛이 나게 일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정말 어렵고 힘든 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정권교체 승리에 기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선거 과정을 무명요사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내 이름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권교체에 기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9급이든 7급이든 인턴이든을 떠나서 젊은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본인의 경력을 쌓아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고민해봤다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9급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강원도에서 올라와 갖고서는 돈 얼마 받지도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는 건 선거 때 몸을 담았던 청년들에게도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될 수 있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정리하고 국민께 송구하는 표현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고 이 문제를 더 키워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작은 뉴스들도 더 크게 키워내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터라 총체적으로 문제가 어딘지를 좀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전체가 다시 국민의 공감대, 국민의 눈높이에 만져서 이 문제를 풀어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희화화되거나 조롱되면 이 이슈가 저희 전 국민한테 퍼지게 되는 건데 라디오 들을 때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땡땡땡 이 광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땡땡땡이 권성동 원내대표로 지금 치환돼 갖고선 돌아다니고 있는 문제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은 가슴이 아픈 대목입니다. 김병민 대변인의 따끔한 질타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따끔한 질타였는데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권 원내대표 지인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패러디물이 나오고 있답니다. 부글부글하다는 건데 함께 보시죠. 자, 합격자 수 1위 권성동,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뭐 이렇게 원래 서경석 씨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급 공무원 합격 대세는 권성동 공무원이다. 뭐 공무원 고시 권성동이다. 뭐 이런 패러디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격자 수 1위 뭐 권성동 이런데 이 구급 갖고 뭘 그러냐라는 권 원내대표의 해명이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오는 대목이 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촌 친척 뭐 대통령실 채용되고 또 강릉의 우씨 아들, 또 동해의 황씨 아들, 동해의 황씨 아들 이게 전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또 극우 유튜브에 또 뭐 친누나 또는 이제 김건희 영부인의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또 청와대 그 비서관, 인사비서관인가요? 비서관 부인이 그 모친과 그 부인이 후원금 2천만 원을 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나토 회담에 다녀온다든지 참 이게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공적 권력을 어떤 사적 인연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채용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녀왔던 그 대통령실 비서관의 부인도 후원금을 고액 후원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강릉의 우씨 아들도 나이가 33살인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1,000만 원이라는 고액 후원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급으로 채용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 대통령실의 인사 이것이 과연 지금 공적 시스템 위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9급과 7급을 권성동 의원이 집어넣었다면 1급, 2급은 어땠겠습니까? 7급, 9급까지도 챙겨서 대통령실에 꽂아 넣는 수준이라면 1급, 2급, 3급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의문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스템 그리고 이 정신 자세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이제 비판과 의혹 제기까지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불화설이 한번 일었다가 오찬 회동을 했던 장제원 의원이 이 의혹과 관련돼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조금 전에 비판을 했어요. 권성동 대행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무척 거칩니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봅니다. 저는 권성동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추천을 받았을 뿐입니다. 권 원내대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을 압박했다. 근데 7급이 아니라 9급 꽂아줬다라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발끈을 한 것 같아요. 권 대표가 7급을 부탁했으나 9급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기억이 없고 우 씨 역시 업무 능력과 이력, 선거 공헌도 등을 고려해 직급 부여를 받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며 권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말씀이 무척 거치네 라고 브라더 이제 브라더를 올렸던 장제원 의원이 브라더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상이라고 말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진 뉴스인데요. 장제원 쓴소리할 수 있다. 쓴소리 비판 받아들이겠다. 글쎄요. 지금 장제원 의원에 열린 지적을 권 원내대표가 수용할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어떤지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지난 15일에 오찬이 있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논란이 되자마자 권 원내대표를 강하게 지적한 겁니다. 15일 오찬 당시의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평소와 다름없다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신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인가 대화를 나눴고 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거고. 분석하고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분석은 왜 나오고? 불화설 관련 얘기를 어디서 불화 갈등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음은 제가 약속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바빠요. 다음을 기약하지 못했던 두 사람, 오늘 장제원 의원이 권 원내대표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또다시 불화설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뭐 두 분이 사이가 좋든 나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적 채용 의혹이 겨냥한 곳은 용산의 대통령실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 때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따 채용 논란에 윤석열씨 공적이 무너졌다라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혹시 다시 인사 전반에 짚어볼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결국 대통령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에 의해서 채용됐어요. 결국 이 리스크가 불거졌고 최종적인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핵관이든 측근이든 이 문제가 불거진 피해가 결국 대통령과 국정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할 말이 없으셨겠죠. 저는 오늘 답변 안 하신 거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 또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다 말이 거치신 게 아니라 말이 너무 많으신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청와대 관련된 인사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이건 뭐 공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시생들이 넘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자리죠.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도 되게 선별돼서 가는 거고 그렇게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대통령의 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과거와는 좀 다른 정치를 해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단순히 법치 문제가 아닙니다.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치를 넘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친해서, 이 사람은 캠프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채용하고 때로는 야당, 야권의 인사도 채용하고 뭐 이런 식의 또 지역적 안배도 또 성별 안배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계속 능력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까보니 능력 중심이 아니라 내 측근이 추천한 순서였다라고 하니 대통령이 모든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만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즉 국민의 눈높이는 이전 것을 답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넘어서 고치고 새롭게 하시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의 애정어린 또 돌직구 질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소명이 끝이다, 총선 지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수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당 내에서조차 이재명 의원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소 닭보듯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가겠습니다. 민생 실용 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시스템 공천을 강화해서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개파 공천이니 사천이니 공천 학살이니 하는 단어는 이제 민주당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총선 지면 내 소명 끝이다, 정치행명 끝이다 라고 들립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대선의 지방선거까지 지고 또 총선을 이끌려 하느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같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재명은 또 다른 패배로 가는 막다른 골목이다, 강도 높은 비판했습니다. 그냥 진다, 사법 리스크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니 아니면 이재명 의원을 향한 먼지 수사식 털이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박용진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 당내 부동산 의혹도 탈당 조치했는데 사법 리스크 없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못 덮는다라고 매우 민감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비판했습니다. 역시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도 이재명 출마는 절대 반지에 대한 갈망일 뿐이다, 사법 리스크라는 눈사태가 밀려온다라고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라 함은 당내의 박용진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존재한다, 눈사태다라고 얘기한 건 대장동 의혹, 그리고 김혜경 씨의 이제 법인카드 초밥 소고기 등등,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집 옆집에 산하기관이 렌트를 했던 것 등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정치권이 정말 송구한 게 지금 여당 대표도 사법 리스크 수사 대상이고 지금 야당 대표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도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을 지우기가 어려운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안타까운 것은 어찌됐든 수사기관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대선 끝나고도 지금 한 3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기소를 하면 기소를 하고 수사 종결을 하면 종결을 하고 무혐의면 무혐의 처분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사 잘한다고 하는 팀들이 여러 팀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너무 미진한 거 아닌가 또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됐는데 기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의 많은 이슈들이 이 수사 재판 또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인 기소였다, 정치적인 수사였다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야당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느냐 또 이런 반발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 민생은 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수사해야 된다. 정치적인 공세가 가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일부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데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기소가 나오고 또는 이재명 의원이 기소가 안 되더라도 배우자가 기소됐을 땐 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토론과 고민이 민주당에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 와 빨리 수사 안 합니까, 전재수 의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모릅니까? 일단 당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이재명 의원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다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은 기왕에 벌어진 판이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민주당의 새로운 질서, 민주당의 새로운 기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사법 리스크가 엄연히 존재하고 눈사태다라는 동료 당권 주자의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구타는 무당인지 수사하는 검경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 그러고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입니까? 먼지만큼의 흠결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요.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검경이 이에 동조해서 마치 굿이라도 하는 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게 무슨 사법 리스크냐. 먼지만큼의 의혹도 나에겐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박용진 의원, 강병원 의원, 서른 의원 등등은 이재명 의원에게 사법 리스크는 존재한다. 앞서 대선 때도 이낙연 의원조차도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의원의 반박에 대해서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을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세게 대립각을 펼쳤는데 당시 이낙연 후보, 같은 당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시했던 많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의혹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게 밖에 있는 다른 정당으로부터 파생된 정치 공세인지 아니면 대장동을 비롯해서 당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있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인지는 이건 뭐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본디지 책임을 지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별로 책임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있게 되는 건 사법 리스크지만 또 다른 민주당의 흥행 요소 중에 하나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불러내갖고 결국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이재명 후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내에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했던 과거의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에서부터 정치가 시작되는데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각종 의혹 제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사건, 최강욱 사건 때 의견 맞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 사건 때 있어서 저의 발언을 막는 것을 보고 그때 의견이 좀 맞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우리 당도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질문이 나오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논란입니다. 이제 좀 지나가도 될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직에 강하게 추천한 사람이 이재명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